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요, 이 면도가 잘된 코끼리 선대위다, 이런 표현을 해서 문득 떠오른 건데요. 자, 마침 미국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 코끼리거든요. 자, 양당제를 채택한 미국에서 민주당은 당나귀라고 합니다. 당나귀. 자, 19세기 신문 만평이 그 기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코끼리라면, 자, 기민성을 강조한 민주당 선대위는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대학들에도 상징 동물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팀도 동물이나 또 다른 상징들이 있죠. 자, 그런데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집토끼다, 산토끼다, 이렇게 부르는 표현도 일상화돼 있는데요. 이 대목은 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요, 야당을 향해서 재차 대장동 특검을 받아라,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셈법인지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강화된 방역 패스 논란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현황에 대해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첫 번째 뉴스는 우선 이거네요. 어제 저희 시사본부 끝나고 바로 시작된 네. 바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이름도 정해졌는데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를 박 기자님이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우선 어제 있었던 그 출범식, 그것부터 네.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이 본식이 시작되기 전에 정말 신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거기 관심이 있었군요. 네네. 네, 수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하는 그 춤에 맞춰서 요즘 이렇게 인기죠. 춤을 추는 청년들의 모습, 이걸 좀 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김종인, 김병준, 이준석, 이 네 사람이 무대에 올라서 함께 손을 잡고 인사하는 그런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뭐 발언을 좀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선 승리의 절박함, 또 원팀, 이런 걸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단합이다.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중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만에 하나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2번의 선거, 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겠죠. 네. 여기에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 이 윤석열 표 공정, 이걸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반문재인 지지층 결집을 해서 위기감을 내세우면서 정권 교체 꼭 해야 된다. 조금 달라도 함께 뭉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고, 오늘 또 아침에 그러니까 출범식 이후 첫 선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이 선대위 이름이 살리는 선대위. 살리는 선대위로 정해졌습니다. 예. 왜 그러냐? 이 살리는 선대위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네. 누구누구를 살리는, 뭐뭐를 살리는. 그래서 희망을 살리는 선대위, 정의를 살리는 선대위, 국민을 살리는 선대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 이걸, 이 명칭을 공개하는 제막식까지 가졌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쭉 이어졌네요. 네. 살리는 선대위, 이름은 이렇고. 자, 어제 저는 내용은 지금 이제 박 기자님이 전해주셨지만 화면으로 이렇게 출범식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비장한 표정으로 안정적으로 연설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 그럼 오창석 평론가께서 한번 총평을 해 주시죠.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선대위가 굉장히 그 코로나19 분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성대하게 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당시 현장만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거의 그대로 한 99.9 정도까지는 다 이루고 된 것이다. 0.1 정도 빼는 거는 이제 김한길 전 대표는 안 왔기 때문에. 왜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는데 뭐 그 상황에서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준비위원장인 거죠. 현재까지. 근데 어제 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위원회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빠서 못 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개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마 좀 더 크겠죠. 아마 위원회 준비 때문에 못 왔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다 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원하는 대로 출범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의 뚜렷한 캐치프레이즈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든지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그 한 사람을 가장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다 하더라도 김종인이라는 이름의 도장을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옆에 이 도장을 찍는 선거가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연설문이야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여러 번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토론에 약하다.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로 대선 후보 토론을 3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낙선관위가 규정한 3번 토론. 그러니까 국민이 5년을 열어두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것이 심지어 후에 습득한 내용 단기적으로 공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얼마나 소화하는지를 보는 것이 그 토론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박근혜 후보도 있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는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 굉장히 크게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세대 대결 또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이제 기대해서 선거했었던 그 고령층과 높은 연령층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연령층을 모두 자극했었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전화 와서 이번 선거는 무조건 박근혜를 찍어야 한다라고 하루 전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버님의 뜻을 따랐습니까? 저요? 따랐겠죠. 이제 비밀 선거기 때문에. 안 따랐으면 불효고 따랐으면 이제 친박이고. 보통 아버지 말을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강력한 후광이 있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도의 후광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신뢰를 국민한테 얻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동일하게 2012년처럼 후보자 토론을 3번만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국민들이 이제 압니다. 우리가 그 3번만 해보고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거든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토론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알 권리는 충족이 되는데 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캠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일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 공약에서 양당의 구분점이 크게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하고 지금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앞으로 전망해서 윤석열 후보가 주의할 점 이걸 짚어주셨다고 본다면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도 자, 큰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큰 실수만 없다면 이제 정권 교체를 또 이룰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김한길 위원장의 불참 이유는 우리가 뭐 추측하는 건 의미가 없겠고 나중에 이제 팩트가 뭐 알려지겠죠. 그런데 현장에 참석했던 눈여겨본 대목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보도 사진에서 보면 약간 좀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조금 어색한 그런 모습이 보도됐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 현장 취재 갔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자들이 보고 있을 때 뭐 이 기속말을 하거나 뭐 악수를 하거나 뭔가 대화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고 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실 취재진들이 앞에 있고 카메라 기자들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계속 뭐 얘기를 하거나 뭐라고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서 의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 두 사람의 발언들 봐도 국정운영 방향과 해법을 두고도 좀 다른 접근법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 비판하면서 실력 있는 정보를 내세웠지만
이 김병준 상임위원장은 시장과 자유를 강조했어요. 이게 좀 달라 보였는데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 행사 끝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너무 냉랭했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서로 조금씩 생각이 다르더라도 네. 힘을 모아서 시너지 내서 잘 해나갈 거다. 그렇게 확신한다고 수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출범식의 발언을 봐도 단합, 원팀 이걸 강조했잖아요. 100가지 중에 하나까지 달라도 정권교체 하겠다. 그것만 있으면 함께 뭉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냉랭한 분위기나 아직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염려해서 한 말 같은데 어제 출범식에서만 보면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투트랙으로 그냥 선대위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 할 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류 경제학자들은 청취자분들께서 잘 알겠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지금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미국 학파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독일에서 배웠거든요. 이걸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져오고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을 때는 기존의 보수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로만 접근하던 것을 약간은 시장의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강력한 복지 정책이 강력한 복지 정책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시간 돌려보면 2016년에 김무성 당대표가 옥세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산 영도로 내려갔는데 그 이면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이한구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네, 기억나네요. 이한구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경제민주화나 복지 이런 거는 미국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 경제학들이 대부분 미국 학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학 이렇게 얘기하죠. 네, 시장과 자유를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두 단어를. 근데 이게 이 두 단어를 앞세우다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이 경제 정책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여기서 소외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흔히 말하는 경제 정책으로서 고립 현상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은 또다시 트러블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잘 하길 바라면서도 큰 실수만 없다면이라는 표현을 왜 굳이 했을까.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인터넷뷰를 막 찾아보시면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는 게 매번 나옵니다. 누가 경제정책 얘기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 문장을 맨날 정리한다. 유승민이 경제를 뭘 알아? 하면 헤드라인은 그냥 그대로 나간대요. 그래요. 거의 그대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헤드라인을 그렇게 잘 따는 사람이 큰 실수만 안 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 큰 실수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의 흔히 말하는 지난번에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든지 뭐 개사과라든지 이런 큰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신호를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 후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주변의 캠프에도 보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워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마 그런 큰 실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선대위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유, 오창석 평론가가 아주 또 오늘 경제학으로 풀어본 보수정당 갈등사. 독일에서 공부했느냐 미국에서 공부했느냐 중요하다. 자, 이제 경제가 이제 중요한 기반이다. 그런 면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종인 이제 총괄을 맡았는데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뒷부분은 이제 목적 지향적인 거죠. 정권을 가져와야 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김종인 총괄 이 선대위원장이 합류함으로써 어제 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앉아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비쳤는데 지금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 합류한 거죠? 지금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략기획실장으로 합류했고요. 내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무대응실장으로 정태근 전 의원의 이름이 올라왔고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정세 분석실장을 맡고 요직입니다. 재선의 이철규 의원이 종합상황실장, 오신환 전 의원이 상황 1실장, 정의용 의원이 상황 2실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총괄 상황본부 안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환경이 바로 이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들을 가지고 이 인적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이나 정부적 이슈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대응할 텐데 이 부분이 잘 돌아가느냐. 이게 앞으로 윤석열 선대위의 성공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총괄 상황본부장을 맡은 임태희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실장 아래 사실 6실장 체제에 지금 인물들이 다 포진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
조직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일을 실질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지금 이제 또 외부에서 참여한 이제 인사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한번 화제가 됐었죠. 일명 비니좌, 모자, 이 비니 젊은이들이 많이 쓰죠 겨울에. 이렇게 불리는 노재승 씨, 지금 자영업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뭐 위원장에 불러야겠죠. 공동선대위원장을 합류를 했으니까 네. 노재승 위원장이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올해 5월에 네, 올해 5월에 5.18의 진실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 라고 적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영상은 사실 이제 5.18의 폭동으로 보는 거고 간첩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네. 이걸 공유해서 이렇게 적었고 또 지난 6월에는 난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 하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부의 공약이 비정규직 제로인데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일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왜곡된 역사관이다. 또 혐오 발언, 차별 조장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문제점으로 계속 터져 나오는 것들이 네네.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정말 전열을 잘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 그냥 민주당만 공격한다고 해서 지난 재보궐선거처럼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선거는 그 느낌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국민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열어둔 거고 재보궐선거는 1년이라는 시간을 열어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당시 민주당을 잘 비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잘할 것이다. 라고 청년의 마음을 잘 읽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5.18의 진실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는데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고 써놔서 네네네. 제가 그 영상이 뭔지 궁금해서 들어와서 봤습니다. 이 영상은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원재 씨는 전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이었고 2020년 미래한국당 총선에서 비례대표 명단에 당선권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당시 당선권이 1번 조수진 의원이었을 때요. 1번 조수진 의원이 바뀌어서 5번 됐죠. 그렇죠. 네, 당선권이 똑같이 있었죠? 당선권이었는데 우원재 씨 역시나 당선권이었다가 명단 자체에서 빠져버렸습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원재 씨도 자유한국당에서 속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을 했었던 청년 정치인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고요. 이 5.18 정신이라는 콘텐츠에 들어가 보면 각국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수라는 도표를 올려놓고 미국 같은 경우는 9,482건, 한국은 54,330건이라고 하면서 압도적으로 유튜브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가 많다. 그 콘텐츠 중에 대부분 5.18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압도적으로 5.18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많이 했던 것은 허위, 날조, 역사 왜곡, 비방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한 것인데 네. 우원재 씨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민주당의 86 세력의 눈부신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훼손당하기 싫어한다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네네. 이건 진실을 호도한 겁니다. 네. 이건 진실을 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아직까지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광주의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왔다. 이건 당연히 삭제 요청해야 되죠. 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86 운동권들이 민주당의 본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공한 스토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삭제 요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완전히 호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자신의 SNS에 올려서 성역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한 겁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도 전두환 일부 옹호 발언 논란이 지나갔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개사과가 연결됐던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사과를 이제 하고 또 그 광주를 방문해서 사과한 것도 본선 후보가 된 이후에 진정성이 있다 없다 논란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정당도 이제 개헌을 한다면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넣어야 한다. 이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진 시대인데 네. 계속 5.18이 자꾸 논란이 되네요. 이번엔 이제 또 외부 인사가 합류를 했는데 네. 또 5.18 네. 폄훼 논란, 폭동 발언 이 문제가 되는데 자, 어떻게 정리할지 선대위에서
앞으로 처리하는 거 지켜보고. 이준석 대표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전날 어제는 또 이 함익병 씨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보류가 됐으니까 네. 그 문제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12시 40분 막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부근, 다시 기흥동탄에서 오산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천안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산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워낙 교통량도 많았던 구간이라 뒤로 군자분기점부터 8km 구간에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옥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남강릉 부근인 강동 이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빗길인 만큼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데요.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바다 뒤로 반포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출범식이 있어서 지금 먼저 야당 얘기를 쭉 했고요. 이번에는 여당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금 청년 민생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좀 주목된 건 뭐냐면 지금 현 정부를 상당히 비판했어요. 네. 사실 지금 보면은 민생과 청년들을 위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소상공인들 만났어요. 만나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책이 너무나 부족하고 좀 잘못된 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네. 이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 사실 금액이나 이런 것도 이번에 50만 원 올랐지만 하한선이 네. 10만 원이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쥐꼬리라고 비판했어요. 강하게 쥐꼬리다. 비판한 셈이고요. 이 지금 정부는 이 피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인데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 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 이걸 주제로 강연했는데 네. 뭐 공정성장이라는 경제 비전을 강조를 했고요. 청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청년 기본금융 이런 정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2시에는 이 주택 청약 그 사각지대 간담회 이걸 진행하는데 이게 또 눈에 띄는 게 윤석열 후보가 당 경선 TV 토론에서 주택 청약 통장이 있냐 이런 질문에 집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 원희룡 당시 후보의 맞아요.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윤 후보를 겨냥할 일정이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네. 자, 그런데 요거 좀 미리 땡겨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 뒤쪽에 있는 뉴스긴 한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준비된 판넬까지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제 국제 비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네. 지원이 얼마나 이제 취약했는지 이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쥐꼬리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기재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 내용이 이 저희 시사본부에도 한번 나오셨습니다만 이 최백은 경제학 교수가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제부로 이제 캠프에서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긴 딱 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저 최백은 교수가 와서 한번 정리했던 얘기네. 우리가 재정 확장 더 해야 된다. 네. 이 정부가 국가 부채를 안 지려고 하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 네. 다른 나라들은 가계 부채를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늘 끌어안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왜 최백운 교수는 그만두신 거예요? 지금 캠프 내부에 그 얘기를 딱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해서 저거 최백운 교수가 얘기했던 이론인데 그랬는데. 네, 저는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사실 드러난 거는 그 SNS에 네. 조동현 위원장과 이수정 위원장을 같이 올려서 비교 사진을 좀 올려가지고 비교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돼서요. 네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좀 캠프에선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캠프에 합류 한번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비공식적인 라인으로도 뭐 충분히 뭐 건의를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어쨌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손실 보상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1년 6개월 만에 100억 원의 손실보상을
50조에 대해서 자영업자에게 모두 투하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당선된다면 5월 9일인데 5월 10일에 하지 말고 오늘 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5월 10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누가 되든 두 사람이 똑같이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얘기하면 5월 10일에 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략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빠르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있는데 가계부채를 국가가 조금 더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자,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기재부를 강하게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또 야당에서의 역비판은 아니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인데 그 기재부를 공격하면 야당 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득이냐 실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네. 비판하면서 변하는 모습. 뭐 차별화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차별화가 아니고 변화다라고 어제 강조를 하던데 네. 어쨌든 같은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네. 의석도 과반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평론가 느낌이 난단 말이죠. 네네. 아니 집권 여당과 정부가 못하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지금 당장 민주당 이 거대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실적 뭐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그 캐치프레이즈가 내걸었는데 그렇죠.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의석 가지고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평론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말 이걸 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닌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게 좀 돼야 국민들이 더 설득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실행력을 봐야겠죠. 네. 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현 정부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화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여당 지지층에서. 네,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까지 봤는데 3대 골키퍼가 김병지, 이훈재, 홍남기였거든요. 다 막아선다고. 김병지, 이훈재 그리고 홍남기. 이야, 모든 걸 다 막아선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를 뚫어야 되는데 결국 홍남기 부총리는 흔히 말하는 이제 재정 권력의 상징이 네.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 대해서 공격을 이재명 후보도 아마 편히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는 명분은 정치에서 대의 명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명분이 굉장히 크게 먹히고 있어서 네. 조금 더 편하게 상대적으로 조금 마음의 부담이 조금 없이 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좀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물러서서 곡간문을 열게 되면 합니다 구호에 맞게 했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뭐 대선 국면까지도 별 변화가 없이 야당처럼 외치게 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사권자는 결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네. 그럼 또 이제 그 문제까지 올라가면 약간 좀 이 집권 여당 내에서 경계선이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네.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죠. 네. 지켜본다는 말 제가 좀 덜 쓰기로 했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 지켜보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추이를 보겠습니다. 추이. 좋아요. 여러 가지 표현을 좀 개발해야 되겠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행보는 지켜봐야 되는 또 직시하자고 한 게 또 있어요. 자, 내년도에 50조 이 손실보상 할 거면 5월 이후에 하지 말고 네네. 지금 직시하자 그랬지만 특검 빨리 하자고 또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검을 놓고 여야가 뭐 이 상설 특검이냐 특검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범위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혐의 이게 뚜렷하지 않냐. 네. 또 화천대유 돈으로 어쨌든 그 돈으로 부친 집을 급하지도 않은데 그쪽에서 매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혐의와 의혹이 뚜렷한데도 검찰 수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네. 지적을 했고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서 특검 빨리 하자.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자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걸 잘 안 받고 머뭇거리면은 거봐라. 이걸 머뭇거리가 안 받는 사람이 범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네. 상황이고 만약에 특검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그대로 윤석열 후보의 의혹도 이제 파헤치는 거니까 예. 그거대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오후 2시 이 국민의힘 출범식이 있던 그 시간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만났어요. 단일화 논의는 없었다.
같이 사진도 안 찍었는데 어쨌든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제 의제들을 몇 가지 나눴다. 네. 양당구도 혁파해야 한다. 이 얘기 나왔고요. 코로나19를 이제 해소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 이 과거 지향이 아니라 이 미래를 여는 대선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쌍특검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특검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고발 사주 의혹 네. 지금 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대장동 의혹 특검 같이 하자, 쌍특검 하자라는 거고요. 특검 추천을 제3지대, 그러니까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맡겨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 특검의 인선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빨리 하자는 거고, 그 방법은 상설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새로 특검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거는 뭐 여야가 합의하면 어쨌든 뭔가 결과물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 양당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결선 투표제 도입, 이걸 좀 같이 하자, 힘을 좀 모으자. 그래서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 개혁 함께 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 좀 국민들이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거. 과반이 안 나오면 또 한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만. 네. 예비 경선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비 경선에서 했던 그대로. 그대로 결선 투표가 없었지만 결국 네. 과반을 넘김으로써. 결국은 이제 대통령 본선에서도 각 정당끼리 이제 후보자를 올리고 그중에 과반 득표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종 1, 2위 후보를 결선 투표하자. 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합종 연행이나 뭐 네. 불필요한 단일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승자는 과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네. 다만 이게 민심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해서 온당하다. 네. 저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네. 논의를 하는 척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대 양당은 단일화를 해서 흡수하는 입장에서만 서 있었지 네. 흡수 당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무슨 3당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아마 어떻게 되면 좀 주요한 논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흔히 말하는 양당, 뭐 법률적으로 양당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의석수로 거의 양당이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양당의 후보들과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 이거 좀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당제가 열려 있는 제도인데 네. 사실상 양당으로 돼 있고 저는 지난해 총선에서 참 비례정당은 깜짝 놀랐어요. 선거법 개정을 다당제를 강화하려고 만들었는데 네. 양당이 이렇게 기득권을 비례정당까지 만들어서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깜짝 두고두고 놀랐어요. 양당이 비판받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계속 이제 우리는 수정 보완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야겠죠. 자, 오늘 뭐 이외에도 지금 이 김건희 씨가 이제 코바나 컨텐츠 관련 협찬금 의혹 일부 무혐의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 오미크론은 저희가 2부 10분 인터뷰에서 직접 전문가 인터뷰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해 보죠. 박정호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0012님 디저트송으로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신청합니다.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자세가 딱 이 제목 같네요. 본인들만 말고 국민들과 함께 잘 나가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선곡의 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국민들 잘 나가게 해주세요. 여야 후보님들. 자, 내가 제일 잘 나가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Right.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Right.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건드리면 감당 못해 I'm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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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헬스보이 김영남입니다. 전 요즘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줍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나는 뱃살 다이어트, 지구는 쓰레기 다이어트, 일석이조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형제들끼리 생긴 모습이 정말 비슷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와 같이 서로 많이 닮았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붕어빵이다 또는 국화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경우에 누구를 빼다 박았다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빼다 박다라는 말은 아빠나 엄마의 얼굴 모습을 빼다가 아이 얼굴에 그대로 박아놓은 것처럼 정말 닮았다는 뜻으로 생각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것은 일부 지역의 방언이고 표준어는 아닙니다. 생김새나 성품 따위를 그대로 담는다는 뜻의 표준어에는 빼닮다와 빼쏘다가 있습니다. 그의 고집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라든지 맏아들은 생김새가 아버지를 빼쏘았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판에 박은 듯이 매우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두고 판박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서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와 판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붕어빵이다 또는 국화빵이다 같은 표현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라면 써도 괜찮겠지만 그리 품위 있게 들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빼닮다나 빼쏘다 같은 표현이 아직 귀에 익숙치 않아서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앞으로 자주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서거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지만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탁한 상태인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고 있어 오늘 수도권과 충청도, 광주와 대구,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에서 비치는 따뜻한 햇살에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13도, 대구 14도, 제주 15도, 부산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크게는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지금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밤까지 동해안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고 강원 북부 산지에는 최고 8cm, 강원 중남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름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했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선대위 명칭과 관련해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리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수렴 청정을 하는 것이냐며 국민과 언론 앞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SMR, 즉 중소형 모듈 원전 육성과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 재개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업가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멈췄고요. 강화된 방역 조치가 4주 동안 시행이 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장소가 확대되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인데요. 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화면으로는 늘 뵙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자, 이 사적 모임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이렇게 제한됐고 그 외에는 방역 패스가 좀 강화된 정도. 이게 지금 연일 한 5천 명을 넘나드는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십니까? 예, 둘 다 효과는 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적게 모이면 그만큼 감염이 덜 퍼지니까 효과가 있고요. 방역 패스를 적용했을 때에 백신을 안 맞거나 못 맞고 감염이 되거나 또 감염을 퍼뜨릴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도움은 될 텐데요. 지금 이 5천 명이라는 기세를 꺾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아, 그래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11월 한 달 저희가 딱 일상회복 1단계 해보고 이 평가가 계속 매우 높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네. 이제 방역조치 강화로 들어갔는데 나타난다면 이 제한 효과는 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그 정책을 바꿨을 때 2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잠복기가 있고 그분이 증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어느 일정 기간에 검사를 하면 또 이틀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그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를 보는 데는 일주일 후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 지나면서 다음 주 아마 수요일 정도가 피크일 겁니다. 수요일에 발표하는 숫자가 이제 항상 많으니까요. 네네. 그때 꺾이는 게 보이느냐, 가 나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세를 꺾기에 조금 단계가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 주 수요일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역부족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도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하는 또 우리의 바람과 염원이 있는데요. 이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방역 패스 인증 강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셨으니까 지금 48시간 내에 PCR 검사, 이거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백신 미접종자는요. 방역 패스 적용 장소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식당, PC방, 카페, 학원도 들어갔고요. 이 방역 패스 공간인데 근데 놀이공원, 워터파크, 백화점, 또 마트 방역 패스에서 제외가 돼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의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제 여기를 주자니 저희가 또 불만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이 방역 패스가 하나하나 주장을 보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 똑같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다음 충분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도 네. 어디에는 적용을 하고 어디에는 적용을 안 하는 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역 패스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저는 사실 외국같이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적용은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식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장소. 예, 거기에는 좀 더 엄격하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사실 PC방도 이게 억울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PC방 들어가서 마스크 잘 쓰고 적당한 간격으로 그 PC 보는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음에 이제 다시 제정할 때는 조금 더 형평성, 예, 그리고 위험도에 따른 순서를 매긴 다음에 정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불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노래 연습장, PC방 많이 좀 공간의 상황이 다른데 늘 뭐 다중이용 시설에서 묶여 다니는 경향도 있고, 자 백화점 또는 마트 이곳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출입 불편함 때문에 이건 경제적인 좀 고려한 거 아닌가 하는 또 추측도 돼요. 자, 내년 2월부터 지금 12세에서 18세 소아청소년도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맞았지만 성인으로서 부작용 불안감을 가진 이 학부모들이 상당수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아직 30%도 못 갔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 지금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안 걸리게 하려고 사실 맞았다는 그런 어른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가족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12세에서 18세까지도 조금 강하게 맞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소아청소년과 쪽에서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런 견해도 있어요. 과연 지금 이 코로나19 유행이 소아청소년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어른들이 유행이 생겨서 아이들한테 넘어가는 거냐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어른들이 사실은 걸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금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건 좋지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백신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감수를 하면서 억지로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주장이 좀 강합니다. 네네. 그래서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치우치긴 참 어려운데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2번 맞히고 나면 3번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어른들은 4번째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은 5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게 1년에 까딱 잘못하면은요, 얘네들 지금 맞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1년 사이에 4번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네네. 그럼 그때 가서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접종은 항상 내가 접종을 받았을 때 얻는 득, 그다음 접종을 안 했을 때 잃는 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은 중증도 없고 사망도 뭐 딱 1명 있긴 하지만 없고 경증으로 앓고 있으니 이거를 강제까지 해서 백신 패스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상태를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지금 이제 찬반 양론을 다 정리해 주시고 반론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방역 당국은 이제 아니다, 이거 꼭 맞아달라,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이 학생들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면 이제 백신 접종을 꼭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 방역 패스를 반대한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고
예, 문제는 여기에 상당한 동의를 얻고 있어요. 대략 한 29만 명. 자, 백신 미접종 청소년에 대한 학습권 침해다.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 아니냐 이런 의견이 표출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학교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학교는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늦게 닫아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적용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른 건 차치하고 학원은 사실 그 각별한 그 지금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원이 거의 제2의 학교 같이 예. 그 아주 오랫동안 이게 관행이 됐기 때문에 특히 보습 학원을 거의 학교로 생각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다니고 부모들도 그렇게 다니는데 학교는 괜찮은데 학원을 방역 패스에서 못 가게 하면 아마 상당히 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학교는 가장 안전한 장소긴 하지만 학교는 가면 급식을 합니다. 예, 그러면 또 중간에 수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물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 가고 마스크를 벗는 일이 자주 생기죠. 네. 근데 학원은 저녁에 가서 한 2-3시간 있는 동안 그냥 마스크 열심히 쓴다는 전제하에서는 오히려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이 적은 데라는 거죠. 그렇다면 같이 학교가 학원이 동등하지는 않지만 같은 학습권을 가졌다고 지금 사회통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학교는 갈 수 있는데 학원을 막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예, 그런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2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방역 당국은 이제 내년 2월이면 계획대로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 이런 또 강한 입장이니까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론을 강화해서 소통을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거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대신에 소아청소년들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아져야 된다. 예, 공부를 하고 아주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외에는요. 소아청소년도 똑같은 개체이고 오히려 감염은 더 많이 전파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다고 감염 바이러스 양이 적게 나와서 적게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골고루 방역 패스를 적용해서 이번 겨울을 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전문가 연결이 돼서 끝으로 짧게 하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어떻게 보세요? 오미크론은 빨리 전파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염력은 높다. 예, 다만 이제 이게 경증으로 얼마나 경증인 것도 지금 보고에 의하면 경증인 건 맞는데요. 얼마나 경증인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전파율이 전파가 3배가 되면 이 독성이 3분의 1은 돼야지 우리는 본전이거든요. 그렇죠? 환자가 3배가 늘면 3분의 1은 돼줘야지 지금 나오는 중증 환자 사망률이 줄어드는데 이게 3분의 1 이상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배, 2-3배는 확실하니까요. 과연 그렇게까지 떨어지겠냐는 거죠. 그냥 약하다라는. 떨어지지 않으면 환자는 점점 많아지고 사망자는 일정한 숫자가 나오고 이러면은 사회가 그렇게 안정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하는 낙관론은 아직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력이 3배 높다면 위험성은 3분의 1로 떨어져야 본전이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겠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뒷이야기를 듣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이 있는 날이죠. 자,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이번 주에 날씨가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네. 자, 국민의힘
지난주 금요일에 말이죠. 극적인 갈등 봉합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어제 오후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자, 먼저 이 선대위 발족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온갖 잡음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원톱 갈등에 김종인, 김병준, 패싱 논란의 이준석까지 모두 한 배 태웠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거듭 내세웠습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어설픈 이념을 실현하는 연구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할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공정경제와 안전사회를 이번 대선 구호로 띄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정경제 안전사회. 오늘 아침에는 좀 쉽게 살리는 선대위 뭐 이런 이제 구호도 등장을 했는데요. 박 기자님 어제 취재 가셨죠? 어제 한 명밖에 못 가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회사당 한 명씩만 갈 수가 있어서 제가 가진 않고 저는 이제 유튜브로 보면서 보낸 후배 기자랑 같이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네. 경향신문 대표 선수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보통 막내가 갑니다 이런 거는. 네, 아유 살짝 이제 빅반기자에 우리 최 기자님이 바로 역성 들어주셨어요. 고참은 안 간다. 아니요, 또 안 간 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아니 농담이었고요. 자, 방금 윤석열 후보 연설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출범식의 특징을 박 기자님이 좀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은 뭐 원팀 구성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출범식 일정은 자체는 잡혀 있었거든요. 맞아요. 장소도 빌려놔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의 파업이 있었던 거고 그 전부터 김종인 전 위원장, 지금은 이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됐죠. 총괄 선대위원장. 결과적으로 거부를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금요일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잘 처리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점을 좀 강조하는 그런 출범식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양손 맞잡고 들어올리는 그런 장면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목도리 일일이 걸어주면서 포옹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 발언을 보면은 이 원팀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한다 이런 의미가 느껴지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팀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전부터 자신이 반문재인 연대 중심에 서겠다. 큰 텐트를 치겠다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는 한데 아직 뭐 완전히 원팀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일단 어제 저희 후배 기자도 현장에서 이런 점들을 좀 잘 보라고 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김병준 위원장 둘 다 줄여서 위원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로 좀 냉랭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는 해요. 이제 인사를 좀 또렷하게 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근데 이제 이게 사진이 이게 나오고 아주 있어. 막 또 그렇다고 나쁘다고 표현하기도 좀 어렵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이게 좀 냉랭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선입견 갖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뭐 바라보는 뭐 표정이나 눈빛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배경을 따져봤을 때는 둘 사이가 좋기는 좀 어려워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에는 비토를 했던 이유가 바로 김병준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토했던 사람이랑 이제 위에 모시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울산 합의라고 하는 금요일 합의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에게 좀 손을 들어준 그런 그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되고 김병준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간담회를 한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할 때는 김병준 위원장이 일종의 굉장히 감동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신을 선택해줬다라는 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또 번복이 됐기 때문에 좋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 김종인, 김병준 두 위원장의 사이가 좋다고 보긴 어렵다. 자, 여당 시각을 한번 볼까요? 최 기자님. 지금 이 출범식 여당은 어떻게 좀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한번 좀 취재를 해봤는데 뭐 평가 절하를 합니다. 일단은 그 뭐 당일의 퍼포먼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냐 이게 중요한데 네네.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무슨 메시지를 던졌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고 오로지 정권 심판론 그거 하나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로 이렇게 올라서는 데는 정권 심판론, 뭐 반문재인 연대 뭐 이런 것들이 먹혔지만 과연 대권으로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게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건 미지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경계를 하고 있다. 예, 거의 제가 뭐 물어본 한 19분 다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약간 좀 긴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박용진 의원이 대놓고 가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출판 기자회 때.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이제 실수 게임인데 실수를 누가 더 안 하냐 이건데 김종인 위원장 합류로 인해서 그쪽의 실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다만 김종인과 김병준 뭐 원탑이냐 투톱이냐 뭐 김한길까지 쓰리톱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분명 한 번은 또 갈등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김종인 위원장 오늘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는 큰 실수만 없다면 정권을 가져올 것이다. 그 정권을 가져온다는 뒤에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앞부분을 다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큰 실수만 없다면 뭐냐. 자, 이 박 기자님, 이준석 후보가요. 면도 잘된 코끼리 선대위다. 네, 이준석 대표가. 예. 네. 그런데 면도 잘되니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털을 깎아서 이제 파리떼가 없다, 날아갔다. 그 윤핵관 문제는 해결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해결이 됐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결과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면도를 했는데 면도를 했더니 파리떼도 좀 줄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없어졌다는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줄었다라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좀 정리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이 선대위 규모를 따져보면은 사실 메머드급 선대위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잖아요. 너무 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여당도 그렇고 때. 이준석 대표도 비판적으로 봤죠. 네, 통합선대위라고 했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좀 일사불란한 슬림한 선대위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제 입장을 요약을 해보면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은 구조조정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확대 개편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금요일 날 이 울산에서 합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선대위의 구성도를 보면은요. 더 커졌어요. 더 커졌다. 윤석열 후보가 만들었던 체제는 6본부장 체제라고 해가지고 6명의 총괄본부장을 두고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로 본부장으로 더 들어와서 7본부장 체제가 된 거죠. 총괄본부장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형태는 예전보다 더 커졌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 계열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여기다가 홍준표계 사람들도 좀 들어오고 유승민계 사람들도 소수 추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확대 개편이 된 그런 그림이잖아요. 더 커졌다. 근데 그럼 누가 없어진 거냐. 면도를 한 사람은 누구냐. 이걸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장제원 의원으로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때 파업을 할 때 부산으로 첫날 찾아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 사진을 6장을 기자들한테 일부 공개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있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상구에 있는. 장제원 의원의 그 지역 사무실에서 장제원 의원 사진 밑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당내 대부분의 의견은 의도 없이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월화수의 일정을 장제원 의원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월화수 일정이라는 거는 세종 일정이었는데 거기서 김병준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같이 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김종인 체제를 종결짓는 그런 일정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충청권 방문 때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일종의 공격 표시를 한 게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선대위는 다 확대 개편이 됐으나 장제원 의원은 이제 자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일부 정리가 된 인사를 이준석 대표가 우회적으로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원 의원 정도가 정리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공식 선대위가 출범한 날 바로 어제 말이죠. 이 정작 장제원 의원은 다른 곳을 갔다면서요. 네. 이제 부친의 그 산소를 찾아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글도 적었어요. 근데 일단은 부친의 산소를 찾아갔다라는 것. 이건 이제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출범식 날 당일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난 이제 이선 후퇴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공개적으로 의사를 좀 밝힌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행사장에 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어떤 면도, 정리, 파리떼 제거 이런 거의 의미에서 연장선상으로 같이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에다 글을 적을 때 이런 표현을 넣어요. 거짓과 모함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뭐 이게 아버지가 해준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신이 좀 지목된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모함. 네, 핵심 관계자라고도 지목이 되기도 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또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무실에 찾아간 걸 가지고도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을 표시한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일단락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갈등의 소지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에서 이제 이 선대위를 비판하는 지점 중에 유독 검사 출신이 많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실제로 선대위 내용이 그렇습니까? 저도 그 명단을 봤더니 실제로 많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 쪽 그 선대위 주요 보직 이렇게 나누면서 일단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 뭐 검사 출신으로 해서 이제 정계에 뛰어든 다음에 선수를 쌓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의도는 검찰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아무래도 검찰개혁 당시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윤석열 후보를 싫어하는 그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층 좀 결집을 하려는 의도도 보였고요. 이게 지금 이 비유를 어디다가 또 비유를 하냐면은 그 군사 정권에 이제 비유를 해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했는데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쿠데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 권력이 이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검찰 출신이 민주당에 또 없는 게 아니라서 괜히 좀 살짝 역풍을 맞는 건 아닌지 좀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주당보다는 더 많습니까? 훨씬 많긴 하더라고요.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당 특성상 좀 많은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율사 출신들이 많았어요. 원래. 예전부터. 그런 뭐 좀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 주요 요직 중에는 이 김기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정도가 판사 출신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빼고 선대위 안에 13명이 검사 출신이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검사 출신인데 홍준표 전 검사, 일명 본인 모래시계 검사. 왜 안 나타나죠? 왜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추정키로는 1, 2월 정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기자들은 하고 있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은 그간에는 이제 청년의 꿈이라고 자신이 만든 플랫폼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울산 합의라고 저번 주 금요일 표현을 해드렸던 그 합의 전에 윤석열 후보랑 같이 만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장시간 만났죠.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측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윤 후보가 홍 의원을 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홍 후보를. 왜냐면은 그때 이제 예전에 뭐 툭툭 쳤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었는데 버르장머리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뭐 같이 대기실에서 농담도 하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평가를 하기로는 굉장히 재밌고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귀엽다는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캠프에서 좀 주요 자리에 그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그 여명 대변인을 지금 청년 본부장으로 공동본부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공동본부장은 총괄본부장은 아니지만 별도로 둔 거라서 거의 총괄본부장급으로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윤 후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해찬 특보가 간 자리인데 거기에 공동으로 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우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이 청년의 꿈에 홍준표 의원이 답변해 놓은 거를 보니까는 윤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쭉 봤는데 일단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꼭 바지 사장 같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이 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홍 의원이 윤 후보 그리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함익병 그 의사 원장 있잖아요. 영입하려다 보류됐죠. 인사 논란 같은 걸 적어놓으면서 지금 이런 캠프를 지지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도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딱 짧게 올렸는데 그래도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홍 의원이 또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윤 후보를 만난 것도 그렇고 캠프에 있던 인사들이 대거 간 것도 그렇고 조만간에는 이제 홍 의원도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 기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기류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 2부에 지금 불사조 기자단 박 기자님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1부에서 답을 못 얻었는데 어제 김한길 이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제가 선대위 출범식이잖아요. 그렇죠. 김한길 위원장은 선대위하고는 사실은 외곽 조직이죠. 없습니다. 네, 특위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선대위 출범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안 올 이유는 있었을까? 이런 점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조직 구성상으로는 후보 별도의 조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꼭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또 다른 모습을 윤 후보와 어디서 어떻게 보일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 이제 여당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 이걸 이제 주요 정책으로 강조한 바가 있어서 어떤 이제 공약과 정책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나올 것이냐 궁금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좀 선제적으로 청년, 민생, 또 코로나 방역 강화, 보상 이런 거 강조하고 있어요. 일명 지금 어제 쥐꼬리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은 낮고 뭐 쓸 돈은 많으니까 가계 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정부가 인색하게 하다 보니까 괜히 공연히 국가 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는 이렇게 쥐꼬리만큼 지원해가지고 이 차이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 우리 야당에서도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자꾸 퍼주기 한다 하자는 거냐, 이런 말씀 그만하시고, 전에 50조 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후반부에는 이제 상대인, 적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도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코로나 지원이 쥐꼬리다, 이거 정부가 할 일을 안 했다, 기재부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했어요. 거셌어요. 야당 후보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기재부와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각을 세우는 것 전략입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평소 소신입니다. 소신이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절대 권력처럼 많이 군림을 하고 있죠. 여당 안에서 모피아라는 말까지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재부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들만의 나라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후보가 요즘 최근 주말을 껴서 전국 행보를 하잖아요. 메타버스 하죠. 매주 타고 다니는 버스를 하다 보면은 현장에 이제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생각보다 민생 현장이 지금 많이 파탄난 곳이 많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중앙에서, 세종시에 있지만 중앙에서 정책을 펼치는 이 기재부 공무원들은 이 서민들의 생각을 안 하고 본인들의 곳간 그런 것만 생각하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해서 지금 기재부에 대한 비판을 거의 2년 연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2년 연속. 네. 사실 보면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 그렇죠, 따뜻한 책상에서 탁상 행정하지 마라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국가 채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좀 지금 국가 채무 줄이자고 가계 부채 늘어나는 건 신경 안 쓰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좀 비슷한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할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후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약간 각을 세우고 싶은데 대놓고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재부를 때리면은 우회적으로 대통령을 직접 때리진 않더라도 이 전 정부와는 조금 다른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정권 말이어서 그런지 기재부 출신들이 요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포함해서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욱 장관도 기재부 출신이고, 뭐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지만 당연히 기재부 출신이 가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대에서 40%대가 나오니까 레임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데 거꾸로 보면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6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의지가 여론상도 높게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딜레마가 여기서 나오는데, 어쨌든 뭔가 각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타겟을 이제 기재부로 0점을 잠깐 조정을 해가지고 때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신과 전략이 공존하는 것이다.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고민은 고민이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는 이야기도 지지층에게 해야 하고, 근데 차별화 혹은 또 이제 나를 세우는 모습도 또 보여야 하고, 자, 쉽지 않은 전략에 이제 줄타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다.
자, 이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중도 표심 잡기가 여야 모두에게, 전 어제 윤석열 후보 연설 중에 귀에 쏙 들어온 건 청년층과 합리적 진보까지 끌어들여서 이들을 핵심 세력으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얘기 안 했던 강력한 좌클릭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김종인 표 중도층 공략 1호 공약 예상이 막 나오던데 뭐라고 예상하세요? 박 기자님은. 거의 지금 정답을 김종인 위원장이 다 내놓은 상태인데, 그래요? 예, 김종인 위원장 표현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요거에 관련된 게 1호 공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자신도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만 이 구상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기 전에 내놓은 거니까 이제 두 개를 좀 믹스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완성이 된 그런 형태의 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딱 보면요, 여야의 이제 민생 정책이 중간지대로 수렴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디선가 격돌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좌클릭하고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는 우클릭하고, 그 한 가지가 지금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점점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정책 제안 냈던 것도 막 철회하거나 유보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고, 아까 여러 가지 행보의 변화가 있는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친전이라고 해서 의원실에 직접 이제 보낸 건데 각 의원마다 이제 한 마디씩 넣어서 친필로 사인도 했어요. 네. 근데 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169석 여당 국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보여드려야 한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입법 성과를 좀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최근에 선대위를 재편을 했잖아요. 근데 주요 보직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난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불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네네. 표출은 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을 좀, 혹시나 그런 분들이 섭섭할 수도 있으니 좀 다독이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좀 챙겨야겠다, 이런 내부적 좀 차원이 있고요. 이런 뭐 조국 사태 사과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 반성 모드로 가는 게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선 반성, 후 혁신, 그리고 민생. 이제 반성 많이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생 행보를 가겠다. 이게 지금 전략적인 행보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었어요. 근데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1월 1일부터 연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 왔는데 배경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또 1월 1일부터 여는데 그걸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또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올해 말까지 책임감 있는 실명제 형태로 시스템을 정비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열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권리당원 게시판은 완전히 공론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일종의 말의 배설구 같이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 이해찬 대표 때 당시 온라인 플랫폼 만든다면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좀 주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부터 이런 우려는 나왔어요. 이게 그 익명으로 이제 게시판을 만들면은 굉장히 좀 그 개파간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 당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곳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이 송영길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에 좀 유감을 표시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게 뭐 이재명 후보의 뜻은 아닌 것 같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송영길 대표를 탄핵시키자는 말이 굉장히 게시판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당권은 송영길 대표가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불쾌했던 건 아닌가, 당대표 입장에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표현의 자유를 발현해야 되는데 왜 실명제로 통제하려 하냐, 무조건 빨리 재개하라,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상당히 사실 좀 문자 폭탄 많이 받는 분인데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군요. 표현의 자유다. 자, 지금 이제 양측 여야 선대위의 주변에 이른바 인재 영입 전쟁인데, 이게 참 자본과 부작용도 참 많아요.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은 이른바 이 빙의좌 노재승 씨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는데, 지금 과거 5.18 또 뭐 이제 정규직 제로 여러 가지 좀 깜짝 놀랄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여권 인사들이 맹폭 중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 분위기 좀 뭐 이상 기류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은 오늘 이 노재승 위원장이 모두 발언도 같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인정을 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그냥 간다. 물리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네네. 전에 함익병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류됐다가 철회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울산 합의를 거쳐서 갑작스럽게 선대위가 딱 출범을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잖아요. 사람들을 급격하게 들여오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검증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일부 예상하지 못한 논란들이 생겼다. 이런 지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당은요. 지금 이게 요것도 좀 궁금해서 이재명 선대위에서 아까 가계부채, 국가부채 비교해서 정부가 재정 더 풀어라 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 논리가 전에 많이 듣던 이 최백은 교수의 이제 또 주장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근데 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자문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퇴를 굳이 했어요. 예. 사퇴를 지금 이 시점에 왜 굳이 했을까? 어떤 이유입니까? 조금 이제 알아는 봤는데 네네. 이제 워낙 지금 이 최 교수님이 자꾸 언론한테 소설 쓰지 말라고 억측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사퇴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긴 해요. 네. 이제 왜냐하면은 표면적으로는 기본사회위원회라는 뭐 기본 틀이 만들어져서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거다. 근데 그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선대위 보직을 하고 있으면은 본인의 그 강한 주장도 좀 이렇게 제한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을 올려셔서 좀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인재영입 관련 사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걸로 인해서 누가 최백은 교수님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틀 안에 가둬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할 말도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링 안보다 링 바깥에서 조금 자유롭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이제 얘기가 좀 오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그냥 흔쾌히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소속을 풀어서 더 거칠고 자유롭게 그렇죠. 외곽에서 싸울 수 있게 더 하겠다.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사진의 한 인물이에요. 지금 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며칠 맡았다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퇴한 조동현 교수. 조동현 교수 이 사생활 논란이 일단은 이 프라이버시 특히 아이의 뭐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한 경우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거센데 문제는 또 이 진위 공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폭력 10년 전에 성폭력 문제까지 꺼내졌어요. 자, 이게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이 좀 정리돼 있나요? 그 당내 분위기는 일단은 더 이상 좀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강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난주 사퇴 이후에 공적 영역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거론이 안 되지 않냐 이거였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어쨌든 일요일에 그 조 교수의 변호사이자 당내 법률지원단 소속인 양태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어요. 그렇죠. 이걸 왜 올렸지 한번 좀 알아봤더니 조동현 교수 측에서 좀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조 교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죠. 명예가 엄청나게 이제 침해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사생활이 너무 만신창이가 됐으니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는 좀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그 특정 유튜버들이 주말에도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뭐가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자꾸 피해가 가게 하는 것을 좀 못 참아 하셔서. 그래서 이 정도의 내가 할 수 있는 한 공개할 거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선거 전략상으로는 그게 조금 그렇게 계속 그 언급이 되는 게 썩 그 여당한테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선대위 인물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조심스러워하긴 하는데 어쨌든 고발이 된 상태여서 일단 법적 다툼은 계속 할 것 같고 검찰도 지금 수사에 착수해서 한번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부 보도를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AI가 활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 김건희 씨는 언제 등판하는가 이것도 나오는데 그럼 영부인 후보도 AI로 나옵니까? 박 기자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건희 씨한테는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처가리스크라고 하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어제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의혹은 일부 무혐의.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봐도 언제 이제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간혹 던지거든요. 어제도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윤 후보 측에서도 좀 뒤에서 도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커튼 뒤에서 돕는다.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깔끔하게 결론이 나야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야만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그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좀 이게 또 기다려봐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하지만 지금도 이미 양 선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는 진검승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야, 오늘도 두 분의 꼼꼼한 취재로 아주 알차게 꽉 채웠네요. 자, 이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네, 12월 날씨로는 오늘 온화한데요. 오늘이 대설이라고 합니다. 대설. 자, 그래서 오늘의 깜짝 간식은 바로 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설레 땡. 뭔지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대설 맞이해서 오늘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이 대설 특집 설레 아이스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T본부 시작해 볼 텐데요.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죠. 얼리어답터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입원하셨어요? 아, 네. 염색도 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네, 저도 어떻게 좀 선물 얻어볼까 해가지고 예. 설레. 또 그 사드시면 되고 예, 더 큰 선물을 크리스마스에. 자, 이게 오늘 네. 뉴스를 골라 오셔서 이거 흥미로운 뉴스다 하고 저희 제작진이 모두 감탄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아까 잠깐 끝에 얘기했는데 네. 그 AI 윤석열 후보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 뉴스랑 지금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 뉴스는 네. 우리 얼굴을 2억 원에 팔 수 있다. 네. 제 얼굴 2억 원 그렇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네. 그 얼굴을 2억에 누군가가 사가겠다. 네네. 그리고 그거를 빌려주겠다라고 네. 하면 파실. 즉시 거래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이 얘기를 끝까지 듣고도 그러실지 저는 한번. 50% DC도 됩니다. 50% DC까지. 1억만 주셔도 그냥 가져가세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 스태프분들도 다 파신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 로봇한테 내 얼굴을 영원히 빌려주는 대가로. 영원히. 네, 이게 영원히가 중요해요. 2억 원을 지불하는 로봇 업체가 등장한 건데요. 러시아의 로봇 제조업체인 이제 프로모봇이라는 곳에서 네.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을 띈 차기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네네. 얼굴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친근하고 친절한 게 생긴 이러한 느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뭐 성별, 나이 범죄형은 안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김덕진 부소장님이나 저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정말요? 김 부소장님이 조금 비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이거 좀 이게 2억에 팔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던 게 영구적 그러니까 좀 우려는 되는데. 맞습니다. 자, 이 얼굴을 사간다 쳐요. 네. 2억에 팔았다 쳐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한 2억 3,800만 원에 팔고 나면 영원히 내 얼굴을 빌려주면 나랑 똑같은 얼굴을 한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수천 대의 로봇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무섭네요. 네. 여기서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냐면 2023년부터 호텔, 뭐 쇼핑몰, 공항, 미국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익명의 회사가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미 지역, 중동 전역의 공항, 쇼핑몰 소매점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최 편님의 얼굴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이런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면 되죠. 여러 분야에 호텔에서 뭐 이제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최영일 휴머노이드가 그렇죠. 또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점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최근에 또 보면은 공항 같은 데에서 이렇게 길 찾아주는 요런 로봇들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귀엽게 생긴 로봇들. 그렇죠. 그건 사람의 형태는 아닌데 이제 그런 사람의 모양을 하거나 사람의 얼굴을 띈 것들이 이제 일로 따라오세요라고 하면서 하는 거에 내 얼굴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무섭다. 근데 이제 제 얼굴이 붙어 있는 로봇인데 얘가 이렇게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합니까? 바퀴가 달려서 돌돌돌 굴러갑니까? 그렇죠. 이게 두 가지 형태가 다 되겠죠. 여러 가지 모양이 지금,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있는 기술로는 직립보행보다는 말씀하신 바퀴가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얼굴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좀 무서워요. 약간 거부감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SNS에서도 요 내용을 보고 반응들이 좀 재밌었는데. 어떤 분은 팔고
일단은 2억 갖고 성형을 하자. 좋다. 네. 자기 얼굴을 바꿔버리는 그렇죠. 거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달린 댓글이 살 사람은 생각도 없다. 네 얼굴 가면 500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뭐 아니면은 이제 연구 사용하는데 2억이면 헐값이다라고 하면서 이 생각을 좀 저는 되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마치 사람이 동물학대하듯이 이 로봇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텐데 그렇게 될 때 엉망으로 폐기 처분된 수천 개의 내 얼굴이 바닥에 뭐 굴러다니거나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섬찟하다. 이거는 정말 충격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이 이 꼭 사람이 아닌 걸 뻔히 알아도 그쵸. 사람의 형상을 닮은 인형이나 저 밤에 이렇게 가다가 쓰레기 더미 속에 처박혀 있는 마네킹 조각을 보는데 그쵸. 너무 무서워요. 그쵸. 섬찟하고 놀래잖아요.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죠. 자 그런 느낌이 만약 정말 사람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이 굴러다닌다 그럼 너무 좀 기분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좀 그런 느낌들 들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데 이렇게 돈을 내는 이유가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 사람의 초상권하고도 좀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초상권. 네, 실제로 이제 2019년에 한 로봇 회사가 얼굴을 제공한 지원자한테 한 1억 5,900만 원을 지원 이제 그 보상해 준 적도 있다고요. 1억 5천만 원 상당.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일회성에 가까운 건데 아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무단으로 썼을 때 논란이 이미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지난해에 이제 영화 배우자 우리가 또 이제 정치인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분은 터미네이터죠. 그렇죠. 이분의 얼굴을 한 회사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미국 라스베가스 세계 가전박람회 그러니까 CES에서 휴머노이드가 전시가 됐어요. 이건 잘못했네. 허락을 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 미래형 로봇에 딱 원조 같은 이 상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느낌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슈왈츠제네거 쪽에서 이제 120억 규모의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승소할 것도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써버렸으니까. 물론 금액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우리가 돈을 정당하게 주고 이제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팔면 되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지원하기도 하고 또 뭐 상징성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흉내낸 그걸 로봇으로 그대로 만든. 그렇죠. 이거는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AI 경우와 다르게 그 미디어 안에서 화면 안에서 돌아가는 아바타 같은 걸 만든다는 거고 이건 실제로 걸어다니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작업하는 로봇이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원래 우리 예전에 로봇 하면요. 로봇의 제일 컸던 시장은 산업용 로봇이었어요. 제조용 로봇. 그러니까 뭐 지금도 자동차 공장 가면 막 이렇게 용접하는 로봇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볼트 너트 뭐 조이는 로봇팔이나 로봇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전체 세계 로봇 시장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37조 원 정도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예전에는 제조용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공장에 있었던 이런 로봇의 규모가 컸는데 2019년을 보니까요. 제조용 로봇이 16조 원이고 21조 원이 서비스형 로봇이었다는 거예요. 더 큰 쪽이. 네, 그러니까 서비스형 로봇이라고 하는 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B2B, B2C를 나눠보면 소비자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그런 형태들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감정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사람의 형태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일본의 그 호텔이나 혹은 이제 그러한 온천 이런 데서 사람이 카운터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예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인간과 똑같은 외형의 휴머노이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건 주로 영화에 나오는 SF 공상과학. 그렇죠.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많이 보던 건데 이게 현실화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기술하고 이 외형의 로봇 기술이 합쳐졌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영국 드라마 중에 휴먼스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목도 휴먼스. 네, 2015년에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래 시대에 정말로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고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데 사람 대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로 치면 가정부처럼 있는데 한 여성 형태의 로봇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침밥을 막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 부인이 들어오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은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게 아침밥이야 라고 하면서 로봇이 차려주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 부인보다 로봇 가사 도우미를 더 신뢰하는. 그렇죠. 거기가 또 들어오자마자 막 신발도 깨끗이 치워주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가 아기가 그 책을 읽어줄 때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로봇이 읽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또박또박 읽어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때 로봇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은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올 때 과연 사람은 무슨 존재인가에 대해서까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로봇이 더 정직했네요. 오늘 흥미진진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IT 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티셔츠 받으실 분입니다. 407